유표의 형주가 강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형주 북쪽 완성에 있던 장수, 더불어 형주 동쪽 강하를 지키던 황조 덕분이었습니다. 황조는 16년 동안 손씨의 일가의 형주 진출을 저지했던 인물인데 코에이 삼국지 보면 왜 그렇게 능력치가 낮게 측정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송견을 쓰러뜨리고 손씨 일가와 16년 이상 대립하며 전쟁을 했던 황조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황조는 후한말 형주몽 유표 휘하의 무장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는 형주의 동쪽에서 강하태수로 재직하며 장강 수군을 거느렸고 형주 동쪽을 지키는 장수로서 존재감이 컸습니다. 다른 부하 장수들과 달리 영향력과 세력이 상당했기 때문에 단순히 유표의 부하가 아니라 독립적인 군벌에 가까웠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191년 반동탁 연합군이 와해되면서 남양태수 원술과 발해태수 원소가 갈라섭니다. 유표가 원소와 손잡자 원술은 송견을 보내 형주를 공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황조는 송견에게 패해 현산으로 달아났습니다. 그러나 이듬해 송견이 유표의 본거지인 양양성을 포위하고 황조를 추격해 현산으로 올라왔을 때 매복해 있던 궁수의 화살에 맞아 송견이 전사했습니다. 당시 형주는 이미 유표가 도적들을 몰아내고 평정한 상태였으며 뒤늦게 송견을 보낸 원술은 형주에서의 영향력을 완전히 잃게 되었습니다. 정사에 따르면 송견은 황조군 궁수의 화살에 맞아 죽었으며 영웅기에서는 황조의 부하 여공이 쏜 화살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송견의 죽음은 황조의 최대 업적이자 손씨 가문과 세대에 걸친 원수 관계의 시작이었습니다. 송견 사후 그의 아들 손책이 세력을 이어받습니다. 199년 양주를 잠식해가던 손책은 여강태수 유운을 속여 여강을 빼앗고 유운은 서세산의 유기까지 밀려나 유표에게 급히 원병을 청하였습니다. 유표는 이를 막기 위해 황조의 아들 황역을 보냈으나 강하군 사이영까지 손책에게 유린당하며 대패했고 황조의 처자식까지 포로가 되고 유표가 증언한 한이와 조카 유호 등 수많은 사람이 죽으며 참사를 겪었습니다. 이 전투에는 손분, 주유, 여범, 정보, 송권, 한당, 황계, 동습 등 훗날 손씨 가문의 핵심 장수들이 총출동할 만큼 규모가 컸습니다. 비록 황조 측은 크게 피해를 입었지만 그는 여전히 강하를 굳건히 지켰습니다. 손책 사후 동생 송권이 가업을 잇자 황조와 송권의 대립은 다시 불붙습니다. 203년 전투에서는 황조 수군은 패배했으나 부하 장수 감령이 활로 오군 장수 능조를 쏘아 죽이며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후에 오나라로 귀순한 감령은 능조의 아들 능통과 이때의 악연으로 서로 사이가 좋지 못해 그나마 마지못해 같은 오나라 사람이니만큼 서로 얼굴을 보며 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송권도 이둘을 붙여놓으며 사고칠 것 같았는지 둘을 멀리 떨어뜨려 놓습니다. 연의에서는 화해했다고 나오지만 정사에서는 화해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어쨌든 승리한 송권이지만 성은 정복하지 못하고 산월 문제로 철수했습니다. 207년 전투에서 송권이 다시 침공했으나 황조는 또다시 버텨내며 성은 함락되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 황조도 반격을 감행하여 송권 지배하에 시상을 습격하기도 했습니다. 10년 넘는 세월 동안 황조는 송권의 공격을 여러 차례 막아내며 손씨 가문에게 버거운 존재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황조의 평판은 결코 좋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 목숨 걸고 싸운 감령을 끝내 우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감령은 불만을 품고 송권에게 귀순했고 이는 훗날 황조 몰락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문제가 뛰어났던 예영은 오만하고 독설이 심해 조조에서 유표를 거쳐 하구에 주둔하던 황조에게 와 있었는데 그를 정갈하게 잘 썼으므로 황조가 그 손을 잡으며 황조가 말하고 싶은 마음속의 생각을 정확히 그대로 쓴다고 말할 정도로 우대하였습니다. 어느 날 몽충에서 선상 파티를 크게 열어 예영도 참석했는데 말이 불손하여서 황조가 부끄러워 나무라자 되래 황조에게 쌍욕을 날려 황조가 크게 노하여 편형을 부과하려 하자 예영은 더 욕을 퍼부었습니다. 완전히 화가 난 황조가 사형을 명하니 평소 예영을 싫어하던 주부가 즉시 형을 집행하였습니다.
평소 예영과 친하게 지냈던 아들 황혁이 급히 달려왔으나 이미 늦었고 황조는 뒤늦게 후회하며 장례만 후하게 치러주었습니다. 이 사건들로 인해 황조는 잔혹하고 자제력이 부족하며 인재를 품지 못하는 장수라는 인상을 남겼습니다. 208년 감령은 황조는 늙어서 판단력이 흐려졌고 강하의 군량도 부족한 상태라고 송권에게 강하를 공격할 것을 건의합니다. 송권은 감령의 건의를 받아 다시 강하를 공격했습니다. 황조는 강을 막기 위해 몽충 두 척을 묶어 방어선을 구축하고 위에 천여 명의 궁수를 배치하여 화살비를 퍼부었습니다. 처음에는 송권군이 접근하지 못했으나 오군의 동습과 능통이 각각 결사대 100인을 이끌고 갑옷을 껴입은 채 큰 배를 몰아 돌진하였습니다. 능통이 황조의 장수 장석을 베고 동습이 양 닷줄을 끊어 대오를 흩트리는 바람에 송권의 대군이 수륙병진해 왔습니다. 닷줄을 끊으면서 방어선이 붕괴되었습니다. 혼란 속에서 황조의 부하 진취가 선두에 나섰으나 선두에서 돌격하던 여몽에게 참수당했고 황조는 성이 함락되어 도륙된 이런 상황을 보고 홀로 달아나려 하였으나 송권 휘하의 기사 풍측에게 붙잡혀 참수당했고 그의 머리는 효수되었습니다. 이로써 손씨 가문과 황조 사이의 오랜 악연은 끝을 맺었습니다. 손책은 황조를 두고 유표의 발톱과 어금니 같은 신복이라 평했습니다. 유표가 그를 제대로 지원하지 못했음에도 황조는 손견, 손책, 손권 3대에 걸친 손씨 가문과 싸우며 16년 이상 버텨냈습니다. 그러나 성격적 결함으로 감령과 예형 같은 인재를 잃었습니다. 정사 곳곳에도 늙고 판단력이 흐려졌다는 기록만 남아있을 뿐 뛰어난 지략가나 명장으로 칭송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저항 덕분에 손씨 가문이 형주 동부를 완전히 장악하는 데는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황조가 전사한 후에도 유표의 아들 유기가 채씨 호족을 피해 강하의 서쪽 끝인 하국인 해도 강하태수로 부임하는 것을 보면 오나라는 황조 전사 후에도 강하 전 지역을 장악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다소 재고할 만한 게 반대로 말하자면 어쨌든 강하군 일부를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후에 익양대치에서 위군 영토가 아닌 나머지 강하군을 오나라에 귀속하기로 했는데 강하성을 돌려줬다는 기록이 없는 걸로 보아서는 유비 쪽에 남은 강하 일부를 돌려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미 강하군 대부분은 오나라 관할이었던 상태였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황조는 뛰어난 영웅도 현명한 정치가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손견을 쓰러뜨리고 손씨 가문과 10여 년간 대립하며 역사의 한 축을 만든 인물이었습니다. 권력만 막강했던 채모와는 달리 황조는 무수히 전투를 치른 무장인데 창작물에서의 대우는 좋은 편이 아니게 나옵니다. 손견, 손책, 손권에 이르는 오랜 기간 동안 손호 세력과 싸워오면서도 야전에서는 패해도 결과적으로는 강하를 점령하는 것을 저지하는 데 성공했으며 특히 손씨 일가 측에서도 대장인 손견, 능조, 서곤이 황조 정벌 중 전사한 것을 보면 그와의 싸움이 꽤나 격렬하고 험난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황조가 감령 같은 인재를 품었더라면 그리고 분노를 참아 예형을 죽이지 않았더라면 그의 이름은 지금과는 달리 삼국사에 또 다른 길목에서 빛났을지도 모릅니다. 다음에는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